이번 시간은 부가급여와 임금 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급여, 한마디로 부가적으로 더 받는 돈입니다. 임금 격차, 또 한마디로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부가급여입니다. 실제로 정의는요,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편익 가운데 현금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제외한 것들이래요. 제외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순간적으로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보면은 그렇죠. 퇴직금도 받고 교육훈련비, 특히 교육훈련비 현금으로는 바로 주지 않지만 자기 개발비라고 해서 내가 어떤 학원을 등록하면은 포인트나 회사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 학원으로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여러분 부가급여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보험료 대표적인 것으로 건강보험료 같은 것이 있겠죠. 건강보험료 내가 100% 다 내나요? 근로자들은 내가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내어야 할 돈의 50%를 내가 내고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부담해 준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그런 사회보험료도 있고요. 학자금 보조,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배우자 본인 학자금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가급여의 종류라는 겁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요, 요즘에는요, 대학 등록금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거 무척 큰 부가급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요, 사택이나 차량이나 주택자금 저리용자 5% 하는데 0.5%로 제공하면은 그렇죠. 나가야 될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엄청난 부가급여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이나 회사 내에 있는 스포츠클럽, 여기 안 써서 그렇지 종류가 매우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사실 사용자 사장님 입장과 근로자 우리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선호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절세 효과, 근로자 유치,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 생산성 향상, 그리고 정부의 임금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딱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설명 듣고 이해하시고 나면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문제에서 답을 금방 고를 수 있으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조세 및 보험료의 부담 감소래요. 내야 되는데 왜 감소가 되는 거지? 방금 예를 들었듯이 건강보험료는요. 근로자가 받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과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달라요. 이 사람이 적고 이 사람이 더 많이 내겠죠. 50대 50, 10만 원이라고 하면요. 5만 원, 5만 원 내야 되고 여기는 30만 원, 10% 했으니까 30만 원이면 15만 원, 15만 원 분담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월급이 많을 때보다가 200만 원 월급에 부가급여 100만 원을 주면 여러 가지 보험료들이 줄어들고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저도 근로자 유치, 복리후생 좋은 회사, 이왕의 월급 같으면은 복리후생 좋은 회사로 가려고 할 것이고요. 장기 근속 유도 오랫동안 일하고 싶고요. 나가려고 봤더니 딴 회사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계속 일하고 싶겠죠.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한 대씩 매년 준다라고 해보세요. 올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닝 주고, 모닝은 기아 건가요? 제가 그런 거 구분은 안 되지만 여하튼 첫 번째는 작은 차 주고 몇 번째는 중형차 주고 또 그 몇 번째 후에는 대형차 주고 이렇게 계속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차 받고 싶어서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딴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동차니까 금액이 커져서 느낌이 팍 올 것 같아요. 실제로 자동차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만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받으면은요, 부가급여가 4천만 원 생기는 효과가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이냐? 한 8천만 원 정도 생기는 효과입니다. 왜냐면은요, 4천만 원 자동차를 제 월급으로 사려고 하면은 현금 있으면 현금 4천만 원 주는 거고, 아니면 매달 할부로 얼마 받은 월급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4천만 원짜리를 주면 4천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플러스 내 돈 안 나가도 되는 거 4천만 원 해서 실제적으로 부가급여의 효과는 표면상 나타나는 효과보다가 내가 체감하는 효과.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받는데 돈을 별로 안 쓰는 것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놀러 갈 때 뭐 펜션을 내 돈 주고 내 돈 내산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우리 펜션 몇 박 며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경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여튼 생산성의 향상되고요. 정부의 임금 규제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죠. 그래야 중소기업도 살고 많은 청년들의 고용률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얼마 이상 맞춰라 라고 대기업에게 규제, 압박을 넣었어요. 근데 대기업에서 안 올릴 수 있습니까? 본인들의 근로자를 위해서 월급은 안 올려도 갑자기 올해는, 이건 제가 그냥 예시 드는 겁니다. 월급은 3%만 규제 때문에 동결했지만 부가급여를 한 3배 정도 더 많이 줬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기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입장입니다. 절세 효과 말씀드렸죠? 내가 300만 원이면 이 뭐 꼭 사회보장비뿐만 아니라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내는 구간도 달라지는데 200만 원 내고 뭐 나머지로 100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하면은 나도 내야 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회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것. 일맥상통 똑같고요. 대량 구매로 인한 이익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한 개 살 때랑 100개, 1000개 살 때랑 당연히 가격이 달라지겠죠. 회사에서 좀 우리 10개 사는데 1000개 사는데 그 단가를 낮춰달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라고 할 때 반대로 나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편익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삼성이 삼성물산의 옷, 제 맘대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빈폴, 삼성물산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빈폴에 가면은 30% 할인해서 왜냐? 삼성에서 우리 직원들 다 갈 거니까 30% 할인해달라, 20% 할인해달라, 대량 구매할 것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나 받는 근로자나 혜택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나 혼자 살 때보다가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임금 격차입니다. 왜 임금 격차가 발생되냐?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써 있네요. 성별이라든지 직종별이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학력별이라든지 산업별이라든지 지역별로 다 개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임금 격차라고 합니다. 임금 격차의 요인은요, 이 내용들이 사실 다음 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이런 요인들을 크게 먼저 경쟁적인 요인과 비경쟁적인 요인으로 구분합니다. 시험에는요, 경쟁적 요인이 아닌 것은 비경쟁적 요인인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잘 모를 때는 일단 이 세 가지, 비경쟁적 요인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암기하십니다. 시독 노비입니다. 노비, 시독 노비입니다. 저는 뭐 시댁 노비 이렇게도 갑자기 들리긴 하는데요. 시독 노비해서 시장 지배력과 독점 지대의 배당. 우리나라 제가 자꾸 이렇게 딱 명칭을 얘기해서 알 수 없는 부담감이 좀 있긴 하지만은요.
삼성 정말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나 뭐 반도체나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삼성에서 배당금 많이 줘요. 그거 내가 삼성 안 다니고 경쟁해서 그만큼 받을 수 있나요? 그건 경쟁의 차원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 회사 차원이라는 겁니다. 개개인들의 경쟁적 요소가 아니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의 효과입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강력하게 더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노동조합의 경쟁하고 비경쟁, 나 개인적인 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연공급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일한 사람들 연공급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연속과 나이에 따라서 이거 내가 뭐 개인적으로 조절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제도가 이미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비경쟁적 요인으로는 시독, 노비 해서 이것 아닌 것이 경쟁적 요인이고 경쟁적 요인 하면은 시독, 노비가 나오면 그것이 답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경쟁적 요인은요. 인적 자본량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각 사람인 아이고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떨립니까? 인간들 이럴 뻔해가지고 좀 떨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본,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이 달라지죠. 이거는 경쟁, 개인이 열심히 해서 나의 역량을 높이면은 얻어올 수 있습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와 효율 임금 정책,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뒤에 내용 나오니까 그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역량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생산성 격차가 나요. 역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생산성 격차가 나면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여서 임금 격차를 내가 우위에 선점하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단기적인 불균형입니다. 내가 나의 노동력을 예를 들어서 마스크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요. 마스크 원래 뭐 한 요즘에는 1,000원이면 한 개 사나요? 그때 막 5,000원, 10,000원까지도 막 올라갔어요. 시장의 단기적인 불수급으로 인한 거죠.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초반부에는 몇 명 없어서 높게 쌓일 수 있지만 아 저거구나 해서 훈련, 교육훈련 아니면 기술훈련, 직무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그 인원이 또 너무 많아져 버렸네요. 인기 직종이라고 해서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적인 요인이 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 뒤에 따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차별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거는 통계의 역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과 임금을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로 협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도 그리고 나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아니면은 내가 얼마를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장에서도 그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 받나요? 물어보거나 그리고 회사에서도 나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연봉을 협상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균이 50점이라고 하면요. 50점 맞은 애들이 정말 뭐 정규 pom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키가 172, 50점 어떤 점수에서 50점이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으로 다 구성된 게 아니에요. 180도 있고 뭐랄까 175도 있고 160도 있고 165도 있고 50점이라면 10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여기 30점도 있고 10점도 있는데 사실 내가 평균적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평균이라 생각하면은 이 밑에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평균보다 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보다 못하면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평균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이 정도라고 평균적이라 생각하는데 엄청 좋은데 여러분 지원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전체를 두고 낸 평균을 통해서 실제 근로자들이
더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통계적 차별입니다.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부적응 또는 부작용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아, 통계적 차별, 평균의 역습을 의미하는구나. 여튼 근로자가 손해보는구나 라고 파악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유형의 임금 격차입니다. 임금 격차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직종별로도 임금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산업별, 학력별, 성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도 임금 격차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나는지 이제 세부적으로 볼 텐데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직종별입니다. 직종 뭔지 다 아시죠? 종류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종 간에 요구하는 이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항공사인데요. 비행기 타는 것과 밑에서 지상직 하는 것은 다르죠. 그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죠? 위험수당도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기술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알고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직종별로 임금의 격차는 다 있습니다. 발생 원인, 비경쟁적인 것으로는 노동조합과 조직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보상적으로는 근로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과도한 임금 격차는 직종 간 정보 흐름이 미흡하고 노동자의 특정 직종에 대한 선호와 회피가 다르기 때문 이렇게 있는데 다 외우기 어렵죠. 그리고 한번 들었더니 이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과도한 임금 격차가 직종별로 왜 나타나는데 내가 내 월급 받고 내 옆에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하고 많이 교류하다 보니까 다른 저 멀리에 있는 직종들에서 받는 월급은 잘 몰라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 그런가 보다 하고 차이가 나도 몰라서 넘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제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역에서 일하는 것과 용산역에서 일하는 것 서로 정보를 몰랐을 때는요. 서울역에서 200만 원 받으면서 일하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옆에 있는 서울역에서 같이 일하는 내 친구도 우리 선배는 210만 원, 내 후배는 190만 원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용산역에서 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준대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용산역 가서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 흐름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요. 정보 흐름이 원활하지만 나와요. 원활하면 다 옮깁니다. 이런 일 없다라는 거 한 가지 확실하게 가지고 가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격차의 지속 여부입니다. 정보가 제공이 되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베이스에 깔고요. 두 번째,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요. 고용주가 차별해요. 알았어. 우리 회사는 그래도 200만 원이야. 갈라면 가. 고용주가 명확해요. 그러면은 바꿀 수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지속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소비자가 차별적인 선호로 발생한 차별적인 임금 격차예요. 왜 우리 회사에서 잘 팔려가지고 우리 회사 못 팔려가지고 회사 자체의 이익이 다르면은 계속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같이 과자 만드는데 월급이 틀려. 제일 그냥 제 마음대로 오리온과 농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마음대로. 오리온 우리 회사 우리나라 1등이라고 합시다. 막 러시아에 막 너무 초코파이 수출 잘 돼서 초코파이 만들면은 월급 300만 원. 농심도 잘 나가긴 하는데 갑자기 예를 잘못 들었나? 뭐 하여튼 농심에서 만들면 200만 원.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했어요. 뭐 정부에서 30% 지원을 했나 아니면 공사 기업인가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1차 산업, 2차 산업, 산업별 당연히 월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굳이 보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동일한 직종과 지리적 영역에 다 같이 있지만은 다른 산업에 종사할 때 나타나는 임금의 격차입니다. 산업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2차 산업. 예시입니다. 농사 벼를 얻으려면요. 1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생산성 틀리죠. 공장에서 물건 생산성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생산성 차이가 나서 대표적으로 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이 되고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그렇죠. 데모에서 당연히 어떤 산업에는 더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산업에는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산업별 집중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1, 2번 잘 알아두십니다. 단기적 노동 공급의 비탄력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탄력성과 비탄력성은 4단원, 우리 이번 단원 마치고 4단원에서 노동시장의 이해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문제는 답도 1번 아니면 1번이 아니네요. 기역 아니면 니은이고요. 이 말도 여기에서는 필요치 않고 뒤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지금은 노동시장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하면서 젖어드는 시간으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력별 임금 격차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박사 받은 사람들과 중졸, 초졸인 사람들 그렇죠. 월급, 임금 수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내 존재하는 임금의 격차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성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유효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있냐? 지금 아닌데요.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이론이니까 이대로 우리는 시험 답을 고르시는 겁니다. 왜 있냐? 고용차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용차별이 임금차별을 결과적으로 가지고 왔고요. 여성이 차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저임금 그 직종에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임금 직종에 몰려있는데 저임금, 고임금에 안 가고 저임금이니까 당연히 남녀 차이가 1번도 나는데 저임금에 몰려있다 보니까 저임금에서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면 아까 노동력이 많으면 임금이 또 떨어진다 그랬죠. 저임금에 간 것도 열받는데 거기에서 인력이 남다 보니까 더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여성의 학력이 예전에는 종말이 생각납니까? 오빠 대학교 보내야 된다고 해서 더 똑똑한 종말이가 공장 가서 오빠 대학 등록금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력이 떨어져서 또 학력이 떨어지면 제일 처음에 입사할 때 고학력자한테 먼저 그렇죠. 높은 임금을 제공하다 보니까 계속 맨맨 돕는 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직장 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갔는데 승진 기회가 남성보다 적어서 승진해야 높은 월급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직원보다 임원이 많은데 승진 기회가 적어지면은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여성의 임금보다 남성의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원인으로 평균적으로 여성의 임금이 더 낮다라는 것을 답으로 잘 골라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써놓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라고 했었을 때 혼잡 효과와 세도 효과입니다. 여성이 임금을 더 못 받아요.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속 제가 도돌이표처럼 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혼잡 효과. 거기에 낮은 직종에 임금이 낮은 직종에 모여서 세도해요, 여성들이. 그래서 더 낮아져요. 결론은 혼잡 효과, 세도 효과는 여성의 임금이 낮은 이유, 그 효과를 나타낼 때, 현상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면서 여성 노동시장의 경쟁이 격화돼요. 여자들끼리 격화되겠죠. 그래서 여적여는 아니지만 여튼 이런 상황에도 여적여가 되겠네요. 여성의 임금 수준이 결과적으로 저하하게 되고요. 여성에 대한 다양한 편견, 아까 위에 말씀드렸죠. 하여튼 간에 기분이 나빠서. 여성은 저임금 직종에 집중적으로 고용되고요. 서로 또 경쟁이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의 임금이 낮아진다는 것이 편견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한번 세팅이 되면은요. 아, 여자들은 그래 해서 다시 고정관념화돼서 여성들이 결과적으로 또 저임금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입니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동네 치킨집 가는 거 일할 때 당연히 임금 격차가 발생이 되지요. 동일 지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존재하는 임금 격차로 사실 대기업에 가는 사람들이 더 유능한 사람들이 경쟁해서 가게 된다라고 봤었을 때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의 차이가 나고 독과점, 아까 전에 삼성이 다 잘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강력하네요. 우리 다른 조그만한 뭐 자동차 관련 어떤 회사를 다닌다 해서 우리가 데모하는 것과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데모하는 것과는 파워게임, 그렇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우수 노동력을 확보하니까 또 우수 노동력에게 월급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자본과 기술이 우위에 서 있어서 유리해진다라는 겁니다.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이런 문제 나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은 답 다 고르실 수 있으십니다. 지역별로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요, 진짜인데요. 여러분, 일본은요, 지역별 최저임금도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하튼 다르니까 혹시라도 일본에 취업하러 가실 계획이 있다면 최저시급 잘 알아보고 유불리를 잘 따져서 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뒤에서 나오니까 따로 알아보자고 했던 보상 차원의 임금 격차. 다시 말해서 보상적 임금 격차입니다.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요. 보상적 임금 격차라는 것은 임금으로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보상해줘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왜 임금을 더 많이 보상해 줄까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거든요. 그 일하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해 준다라는 거죠. 이 일하면 쉬는 시간을 제때 못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감안해서 보상해 준다라는 거죠.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근무 환경에 대한 임금의 차이. 그래서 임금으로 보상해 준다라는 겁니다. 노동 조건이나 안정성이나 직업 훈련 비용의 차이 등으로 비금전적 불이익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월급을 프리미엄 더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극복할 만큼 더 주는 것을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부, 이 예시 정말 잘 나옵니다. 광부에게는요, 서울에서 편안한 데서 일하는 단순 노동 작업자보다가 그렇죠. 탄광에서 단순 노동한다고 해서 똑같이 월급 주지 않고 더 많이 준다라는 것. 탄광 강부 나오면 이거 보상적 임금 격차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고용 안정성 여부입니다. 이것이 안정성이 보장이 되면은요, 여러분, 당연히 월급을 적게 주고요. 안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월급을 보상해서 더 많이 준다라는 거죠. 여튼 기준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게 일하면은 여러분 돈 적게 줘요. 아까 전에 상세되는 거 어디 가죠? 탄광에서 쾌적하지 않으니까 돈 더 많이 준다라는 거죠. 교육 훈련비 여러분 교육 훈련비 많이 쓴 사람한테 돈 많이 주겠어요? 적게 쓴 사람한테 많이 주겠어요? 그렇죠. 교육 훈련비 많이 든 사람 대표적으로 의사 되려면은 그렇죠. 의대 등록금도 비싸지만 4년으로 안 끝납니다. 뭐 예과, 본과, 레지던트 뭐 어쩌고 인턴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래 있다가 그렇죠. 전문의 의사를 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 한 사람들한테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고요. 책임, 엄청나게 책임에 따라서 엄청난 책임을 진 사람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준다라는 것.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렇죠. 그럴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여러분, 의사가 성공, 실패, 수술할 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배를 잘못 쟀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전 시간에 제가 비계, 고기에서 살에서 비계 뗄 때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떼면 되고 아예 아까워 그러고 비계 붙은 거 다시 떼서 다시 구워서 먹으면 되는데 살 좀 많이 쨌네? 쌍꺼풀 좀 많이 쨌네? 다시 꼬매주면 되지. 큰일 납니다. 그러면 누가 돈 더 많이 받죠? 그렇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나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돈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게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공부 많이 했어요. 책임 훨씬 더 크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여튼 요즘에 또 의료계 쪽에 말이 많아서 더 이상 얘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보상적 임금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안정성과 쾌적성과 책임과 교육,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에 따라서 그렇죠. 보상 더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 이해하시면은 다 고르실 수 있으십니다. 뭐 이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상적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쾌적성 나왔습니다. 성별간. 여러분, 같이 의사 선생님인데 여성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럼 돈 더 많이 줘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또 주고 싶지도 않지만 남성 의사 선생님이라서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더 유명해. 더 실력이 있어서 더 유명하거나 아니면은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책임이 더 높아진다면은 더 많이 줄 의향이 있지만 저 여자니까 더 많이 주세요. 더 남자니까 더 많이 주십시오.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별로 보상적 임금 격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나머지는 금방 했던 거니까 금방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에 보상적 임금 격차가 있고 두 번째 헤도닉 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열악한 환경이 아니고 뭐냐면은 위험, 산재 이 일을 하다가는 손가락 잘릴 위험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 수당을 제공한다라든지 다른 부가급여가 있다라든지 임금 격차를 발생시켜서 일하러 오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자, 안정성과 관련된 것은 헤도닉이고 열악한 환경과 관련된 것은 보상적 임금 격차입니다. 안정성이 낮고 작업 난이도가 높아서 난이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 하는데 많이 신경 바짝 써야 되고 주의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죠? 난이도가 높아 집중도 바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도닉 임금 이론의 가정입니다. 직장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여도 나머지는 다 동일하여도 산업재해의 위험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월급 더 주고 또 이런 회사들은 산업재해보험 그렇죠. 그럼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산재 보험을 꼭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는요. 다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이렇게 헤도닉 임금을 제공하면은 여러분 산재 더 관리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이것을 제공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사용자는요. 그래서 월급 더 주잖아. 또 그래서 다치면은 보험해서 다 해주잖아 하면서 신경을 오히려 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나 노동조합, 강력한 노동조합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헤도닉만 준다고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도덕적으로 상쇄시킨다가 아니라 발생을 오히려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참고적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한번 또 볼까요? 그냥 갑자기 넘어가기가 아쉬워서요. 헤도닉 임금 이론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직장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나 산업재해 위험이 달라서 생기는 거죠. 달라서 지금 보상해준다고 했으니까 답 바로 1번이네요. 2, 3, 4번은 이해를 위해선 읽어보시지만 나중에 기출을 외우기 위해서는 안 보십니다. 항상 맞는 답 나오면은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 임금 가설입니다. 효율 임금은요, 효율적으로 임금을 준다라는 건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뭔가요?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효율적이죠. 100만 원 줄 때는 여러분 우리가 10 정도 일을 하는데요. 갑자기요. 이렇게 하면 300만 원 줄게. 2배도 아니고 300만 원 줄게 하면요. 딱 3배만큼 더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3배요? 하면서 갑자기 최선을 다해서 5배, 10배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시간 끝나고 나면은 그 나머지 에너지로 딴 데 가서 일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일을 한 타임 하고 똑같은 돈을 받으러 다른 데 간다 하더라도 그럼 이미 2배를 쓰는데 여기에서 3배 준다고 하면은 더 에너지를 써서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주도 그것을 알아서 돈을 엄청나게 줘서 우수한 인력도 확보하고 뽑을 수 있는 만큼 그 인력에서 뽑을 수 있는 양을 다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변에 삼성전자 다니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두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뼈를 묻고 거기서 부가급여도 받고 승진해가지고 끝까지 해서 다닐 것 같은데 뭐 너무 지친다라든지 어느 순간에 돈이 다가 아니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서 회사를 나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효율임금 참 좋지만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마디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일반적인 기업의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 어떤 기업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임금을 유지해서 노동 생산성을 증가를 도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효율 임금 가설은 월급 많이 줘서 일 더 잘하게 한다라는 가설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효율임금은요,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시장의 2회에서 탄력성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한 타임 뒤로 밀렸죠. 2타임 밀려니까 조금 찝찝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탄력성이 좋은 것이 좋을까요? 나쁜 것이, 그러니까 탄력성이 10인 건 없고 1이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 게 좋을까요? 0, 제일 작은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탄력성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피부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탄력성이 좋으면 좋죠. 기업의 노동 탄력성이 좋다라는 것은요. 그렇죠. 탄력성이 좋아요. 한 명 나가면 탄력적으로 금방 다시 들어와요. 그럼 내 자리 유지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노동 탄력성이 좋아서요. 사장님이요. 자꾸 잘 잘라요. 그렇지만 금방 탄력적, 금방 회복해요. 그러면은 별로 노동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왜? 입출입이 잦으니까. 그래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탄력성, 이렇게 노동시장에 나오는 탄력성, 나한테 불리한 거야 라는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일단 그것으로 이번에 이 부분은 이해하시고요. 가장 높이 되는 점에서 좋다라는 것이고 전문직과 같이 노동 생산성이 관측이 어려워요. 그럴 때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아예 많이 줘버리는 거죠. 여러분 변호사 처음 할 때, 의사 처음 할 때 정말 회사 처음 들어가는 인턴처럼 돈 받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높은 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효율임금은 경제임금 수준보다 높아요. 그게 효율임금이니까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아까 전에 2배 더 주면 3배 더 열심히 일한다 해서 이윤 극대화를 가지고 오는 임금 정책이고요.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그리고 이런 효율임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이윤 극대화가 아니고 회사에서 이윤을 적게 볼 것 같은데 내가
출근해서 1개 만들 거 3개 만들어서 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딱 정리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율 임금 정책의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오는 이유. 금방 말씀드렸죠. 이거 한마디로 왜 이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많이 받으려고 작업 중에 게으름, 태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도 안 그만둬요. 그래서 하던 사람들이 더 능률, 한 번 할 때보다 2번 할 때 더 잘하고 2번 할 때보다 3번 할 때 더 잘하니까 점점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채용이나 훈련 비용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사이드 비용이 안 들어서 또 이윤이 극대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임금 노동자는요, 우리 회사 최고입니다. 가서 뭐 충성심, 구전효과 마구마구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연대감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 옆에 게으른 사람이 있게 돼서 점점 그렇죠.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뭐 채용할 때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당연히 평균 자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하게 돼서 효율 임금 정책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한 가지만 알고 가겠습니다. 효율 임금 정책으로, 죄송합니다. 효율 임금 정책으로 효율성 임금을 지불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실업. 임금 높아지면 실업이 왜 생기죠? 그 회사에 다 가려다 보니까 그 회사 붙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구조적인 실업이라고 하는데요.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해져요. 그쪽에는 넘쳐오른데 이쪽에는 없어서 실업이 발생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모든 실업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실업이요? 네, 구조적인 실업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여러분, 들으면 다 이해되시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하고 약간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혼자 정리하기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냥 그 부분 한 번 더 돌려서 보시는 것. 그렇죠. 오감 수업, 오감 공부하는 겁니다. 듣고 보고 다시 한번 넘겨보고 손으로 움직이는 거. 들어본 적 있다, 본 적 있다, 풀어본 적 있다 하셨을 때 완전하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